김기수 참고인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JTBC 손석희 사장 박근혜 모해할 목적으로 증거를 위조한 혐의로 고발하신 적 있으시죠? 했습니다. 예. 그리고 헌법수호 애국시민연합 공동대표 맡고 계시죠? 지금은 그 예전에 맡고 계셨죠? 네, 했습니다. 그 이문재 변호사님, 참고인님, 그 12.12 사건 허화평 씨 변호하셨던 아니, 건 안 아닙니까? 했습니다. 그 법원에 가지 않을 사람 뭐 이렇게 하면서 옹호하는 발언을 하신 적은 있으시죠? 누구를 말입니까? 허화평 씨. 허화평 씨하고는 전혀 관계가 아닌가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민주화보상위원회랑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헌법 위반의 점이 있다라고 해서 헌법소원 하신 적은 있으시죠? 그 아마 다른 이문재 변호사가 있습니다. 다른 예. 분이신가요? 제가 잘못 알았나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1분 남았는데 안 쓰시겠습니까? 아까 5분에 붙여주시면. 몇 분 쓰시겠습니까? 2분 정도. 예, 2분 드리겠습니다. 안호 의원님. 자, 우리 김기수 참고인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그 강정마을 제주도 강정마을 소송과 관련해서 그 취한 것에 대해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강정마을 소송에 대해서는 그 소송 자체가 어떤 그 주민들이 어떤 정당한 권리 행사 내지 어떤 집회나 시위나 이런 것들을 그걸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정부가 손해배상 소송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소송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그 전략 어떤 이런 걸 예방하는 그런 측면에서 전략적 봉쇄 소송이다. 이러한 식의 이제 비판이 좀 많이 있고 또 그 외국의 입법리에 따라서는 이런 것들을 그 비판하는 그 금지시키는 그런 법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이 강정마을의 경우에 이런 소송한 거에 대해서도 그 소 자체가 처음에 좀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소송 요건에 관련된 미국에서 발전된 이론이고요. 지금은 뭐 전략적으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사와 관련된 걸로 이론이 형성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그보다 더 엄청난 아주 전략적인 그런 봉쇄 소송들이 너무 횡행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거와 관련돼서 사법 질서와 관련돼서도 상당히 지금 국가라든지 이쪽에서 너무 지나치게 관여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이 점과 관련해서 우리 그러면 우리 후보자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네. 사건에 대해서 전략적 봉쇄 소송이라는 이런 측면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소 생각 갖고 계신지 한번 전혀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뭐 특별한 생각이 없습니다. 예. 우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참고인 상대로 없으시죠? 예.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신 세 분 참고인께 진심으로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오랜 시간 동안 이 헌법 문제 또 헌법의 이념이나 가치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또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신 별도의 사항이 있어서 긴 시간을 갖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분 참고인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에 있어도 되겠습니다. 예. 뭐 좀 드려? 밖에 나갔다. 저 앞까지 안내해 드려요. 예, 그러면은 계속해서 1차 보충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전에 질의한 바와 같이 현재 이제 사법 개혁이 굉장히 시급해 보이거든요.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판사 선언문이라고 있잖아요. 그 선언문을 봤는데 그 선언문 안에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본인은 법원 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며 명령에 복종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91년도에 아마 이 문구가 들어간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아까 우리 후보님께서도 판사는 매우 독립적이고 중립성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 이 말을 들으니까 양승태 우리 대법원장 생각이 나요. 그분이 내린 명령을 그 다른 평판사들이 그 명령에 복종하기 위해서 다 실천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하는데 굉장히 구시대적인 발상이거든요. 후보님 이 문구 이제 수정해야 될 때 아닌가요? 제가 그 부분 저도 이제 의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시대에 네. 맞지 않는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게 네. 일반적인 공무원의 재판 업무가 아닌 일반 공무원으로서의 그 상사의 그 지휘 감독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아마 들어간 것 같습니다. 판사님들은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뭐 네. 제가 비법조인으로서 네, 드릴 말씀은 그래서 아니지만 그거 제가 그냥 상식으로 말씀드리는데 판사가 이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것은 정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더 좋은 문구나 이런 더 판사의 직분에 어울리는 네. 그런 식으로 바뀌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법조인께서 좀 잘 논의해 주셔서 좀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사법개혁의 대상을 항상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 정관예우 얘기가 빠지지 않거든요. 홍만표 정 부장검사 34억 5천만 원. 이게 약 4년 동안 변호사 개업해서 벌어들인 수입입니다. 최유정 부장판사가 100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수수했고요. 안대희 전 대법관도 한 짧은 기간에 16억 원. 고위직 판검사 출신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제 수임료가 널리 알려지는 사실인데요. 아직 우리나라 법조계에는 정관예우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정관예우는 저는 저 판사 생활을 오래 해서 정말 그런 문제 제기가 됐을 때 억울한 심정이 앞섰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성찰해 본 결과는 이 판사의 그 많은 문제 제기를 외부에서 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이게 존재 여부를 떠나서 그런 존재한다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 자체 이것이 문제다. 그 문제를 법조계 전체가 해소해야만 네.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고위직 판검사님들이 대형 로펌에 가면 계약금을 보면요. 그것만 봐도 정관예우가 존재한다는 것을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금액, 아주 엄청난 금액을 계약금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정관예우가 버젓이 지금 대한민국엔 존재해 있고 매우 잘 지켜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정관예우를 뿌리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워낙 그 뭐 지연, 혈연, 학연, 연고주의가 워낙 이제 매우 그 뿌리 깊게 내린 나라이기 때문에 쉽진 않지만 일부 학자들은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 종신제 판사제를 도입하는 것이 어떠냐. 근데 이제 종신제 판사제라는 거는 한 번 판사가 되면 아주 명예롭게 그러니까 뭐 정년까지 판사직을 하고 이제 변호사 개업을 아마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에서 종신제 판사제를 도입하면 위헌의 소지가 있잖아요. 지금 현실에서는 있나요? 그러니까 헌법 제15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위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헌을 하기 전에는. 종신제 판사. 네, 지금 도입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강제로 종신동안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종신제 판사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나라마다 조금 다르긴 하더라고요. 뭐 프랑스 또 독일인가요? 다 틀리긴 한데 우리나라 현실에서 종신제 판사제를 도입할 수 있나요? 그러면요? 종신제는 저는 도입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종신제는 판사가 자기가 실력이 모자라거나 또 건강상 이유로 그만둘 수 있는 자유까지 박탈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다만 그럼 저 중간에 이제 저 종신제 판사제를 도입했는데 중간에 변호사를 개업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종신제 판사제하고 변호사 그 개업하고 꼭 이렇게 맞물려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종신제 판사가 되면은 종신도로 판사이기 때문에 변호사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네. 나이가 들어서 뭐 이제 뭐 또 연금도 충분히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일 뿐이지 개업을 못하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닙니까? 제가 이제 비법조인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좀 구하고요. 뭐 시니어 법관제도 있고 또 변호사 수임료 상한제. 그러니까 사실 그 정관예우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외국의 사례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문제는 국회에서도 많이 논의를 해야 될 거고요.
사실 그 지금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네. 많은 분들 있잖아요. 뭐 판사님도 계시고 네. 또 검사님들도 계신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 이후에도 3년 5년 후에는 또 버젓이 또 변호사를 개업하거든요. 이런 것도 법적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사실 그 법 쪽의 좀 문화가 이제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이제 이번에 그 청문회를 통과하셔서 소장님이 되시고 난 후에 네. 혹시 변호사를 개업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는 영리 활동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굉장히 존경받는 법조인으로 남으실 거라고 저는 근데 제가 예상합니다. 뭐 지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법원의 검찰 출신 변호사가 64.7%, 네, 법원 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64.7%가 존재하고 있으니까 계속 이제 정관 예우는 계속 그 활기를 칠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안행위 소속 의원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검찰들의 이제 비위 사실이 있는데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이나 구속 영장을 청구했을 때 검찰이 어김없이 기각을 해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영장 독점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뭐 사례가 있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세요? 어김없이 기각이 되는지는 그러니까 제가 예를 잘 들어서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랬을 때 그 담당 그 경찰관이 부당한 기각에 의해서는 지방법원에 재심 신청을 해서 네. 법원에 재심 신청하는 것이 위헌 소지가 되나요? 그러니까 부당한 영장 기각이라고 경찰에서 판단했을 때 지방법원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지금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장 청구권이 검사에게 있기. 네. 혹시 그거 좀 좋은데 저 법조인으로서 경험이 많으시니까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거 답변 한 말만 홍보한 경험이 있으시죠? 지금 검사 영장 청구권, 검경 수사권의 조정 문제 일환인 것 같습니다. 그건 검찰과 경찰이 상호 수사권을 존중하는 방안을 잘 검토해봐야 되고 우리 헌법상으로는 지금 영장 청구권이 검사에게만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장의 주체는 지금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검사이지만 그 경찰의 의견을 어떻게 충분히 또 존중할 것인가 이런 것은 검경 수사권의 조정 문제로서 다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저 후보자님, 우리 저 김영호 의원님 질문 취지는 헌법상 가능하냐 안 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네. 경찰의 영장 신청이든 검사의 영장 청구이든 간에 검찰이나 법원에 의해서 무분별하게 기각되는 것 때문에 그 갈등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것을 좀 더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한 입법론적인 방법이 혹시 입법론적인 방법을 생각한 것이 있느냐 있으면은 말씀해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컨대 예컨대 저 영장 항고 제도를 만들든가 뭐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신 적이 있는지. 영장 항고제도 도입은 과거에 한번 거론이 됐던 문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생각한 바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상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후보자님. 후보자님 그 사법고시 합격하고 법무관 시절에 결혼하셨죠? 네. 중매 결혼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처갓집에서 군 생활하는 2년 내내 생활하셨네요. 맞습니까? 2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제대하기 직전에 옥수동에 있는 한남하이츠 아파트 산 걸로 돼 있는데 이 자금은 출처가 뭐 어디죠? 그것은 그 출처의 대부분은 결혼 축의금 양가의 축의금을 모았던 것이고 또 제가 연수원과 군대 근무하면서 후보자님 저도 군대 생활해봐서 아는데 그때 뭐 월급 20만 원인가 18만 원 뭐 이렇게 받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인지 저희들 압니다. 그리고 이거 얼마에 사셨습니까? 그때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한 4천만 원 가까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뒤에 그 이매촌 아파트 다운 계약서로 취득하신 거 맞죠? 다운 계약서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 그 이매촌 아파트 맞죠?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장인 그 작품 4점 증여 받았고 3점 보유하고 있는데
정년세 납부 대상인 건 아시죠?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 그런 내용에 대한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 그 그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예. 그 당시에 엄격하게 따지면 증여세를 내야 되는 것으로 예. 생각이 그러면 됩니다. 그 청문회 이후에 혹시 정년세는 내셨습니까? 증여세는 내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안 낸 상태인가요? 네. 딸의 유학 비용으로 그 지난 청문회 때 나온 자료를 보니까 4억 5천만 원 정도 쓰신 걸로 돼 있대요. 맞습니까? 네. 예. 그다음에 장녀가 결혼할 때 서울 리츠칼튼 호텔에서 결혼했다고 하고 차녀는 어디에서 결혼했습니까? 어느 예식장에서? 네, 차녀는 두가헌이라는 그 한식점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어디요? 두가헌입니다. 예, 제가 잘 못 들어본데. 예. 그다음에 차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본래 이제 그 등재하면 안 되는데 등재해가지고 있다가 지난 그 헌재 재판관 인사청문회 전에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신고한 거 맞죠? 맞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뭐 5대 의혹, 7대 의혹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후보자한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후보자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좀 다시 한번 상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묻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묻습니다. 후보자가 지난번 그 헌법재판관 청문회 때 모두 발언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대학교 다닐 때 국내의 여러 문학 작품들을 탐독하면서 산업화의 동시대를 함께 살아가며 저와 다른 배경과 처지에서 희생을 겪거나 소외된 사람들의 고단한 삶과 마주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세상살이를 생각해 보게 되었다. 그들의 입장에서 세상 생각해 봤다는 겁니다. 간간히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도시 빈민과 노동자들이 겪는 실제의 애환과 절박한 호소는 젊은 가슴을 정의감으로 출렁이게 하였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왜 제가 그 과거에 살아온 역정을 이렇게 쭉 말씀드렸냐 하면은 이때 말씀하신 거하고 뭐 여러 가지 하신 거하고 다릅니다. 그거 뭐 호텔에서 따님 결혼하고 유학 비용 4억 얼마씩 쓰고 또 이 뭡니까 다운 계약 쓰고 처갓집 뭐에서 사준 아파트 같은데 이렇게 가고 정년세 납부 안 하고 이런 게 이 지금 말씀하신 도시빈민과 노동자들의 겪는 실제 애환과 절박한 호소를 보고 정의감을 느낀 사람이 살아온 생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 기부를 어느 정도 했는지 자료가 있어서 저 봤습니다. 기부 총액이 그 배우자까지 합해서 1,200만 원 정도인데 배우자께서 교회에 내신 1,100만 원 제외하고 나면은 후보자께서 내신 건 33만 원입니다. 지금 지난 인사청문회 때 말씀하신 이런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하는 이거하고 후보자의 실제 생활하고가 저는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뭐 하신 말씀 있으세요?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그 청문회장에 그런 글을 쓴 것은 제 살아온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면서 헌법재판관이 되면은 내가 과거에 가졌던 그 초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자 하는 생각에서 그런 글을 썼던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초심이 이랬다고 말씀하시면은 이 초심이 어느 정도는 지켜졌어야 되는데 이 삶의 흔적에 이 초심이 지금 녹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어떻게 하셨냐고 다 물어본 겁니다. 이렇게 그 대법원장도 저는 그 사실은 인사청문회 와서 여러 가지 거짓말을 했고 대법원장도 다음 질문을 제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 헌재 재판소장님까지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 참 법조인들의 길이 험하다, 너무 심하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자존심 하나로 우리가 살아왔는데 이건 아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젊을 때 이랬다고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오전에 제가 종부세 위헌 소송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 종부세 위헌 소송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그 당시 국회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헌재 역시 현장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이 조사 지금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유해영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후보자와 똑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후보자하고 똑같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죠. 그렇죠? 그거는 잘 모릅니다, 제가. 잘 모르세요. 그분은 우리법 연구회인지 아닌지 잘 모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두 분이 똑같은 역할을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면은 헌법재판소 소장이 되자고 하면은 헌재가 제일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게 뭡니까? 중립성하고 독립성입니다. 이걸 촉발시킨 이 내용은 정리가 되고 헌재 소장이 되시려고 해야죠. 후보자께서 헌재를 진정으로 맡기고 생각하신다면은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뭐 간단히 대답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유 부장판사의 사안은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그 당시에 그 기획재정부의 그 세제실장을 만났던 일입니다. 그것은 당시에 제 임무가 재판 헌법연구관으로서 사건의 조사 심리에 관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만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뭐 특별히 의혹이 제기될 만한 일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 조사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었고 그것은 그때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논의를 거쳐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맹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예, 인천 남동갑 출신 맹성규입니다. 오전에 이어 후보자의 가치관에 관한 사항을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분야의 자살 보도 기준의 법제화와 반려동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후보자께서는 헌법이 궁극적으로 수호해야 할 가장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헌법에서는 그래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것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생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국가도 그렇고 헌법도 그렇고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국민이 존재해야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정부가 지난해 1월부터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잠깐 슬라이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계시는지 정부가 3대 프로젝트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자살, 교통사고, 산재로부터 국민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91년에 13,500명을 정점으로 해서 작년에는 4,185명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감소하게 됩니다. 반면에 연간 자살자 수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13,000명, 하루에 37명에서 38명이 스스로 삶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슬라이드를 보시면 유명 연예인이 자살한 경우에는 자살 보도의 영향으로 자살자 수가 2달 평균 약 600명 정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 생명 지키기 프로젝트를 시행할 정도로 엄중한 현실, 그리고 개선이 요원하고 전 연령층에 확산되고 있는 현실, 그리고 자살자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 또는 소수자인 점, 그리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상위 1위에서 3위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자살 보도가 가지고 있는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살 보도는 그 자살에 대한 경각심을 또 증진시키는 면도 있고 한편으로는 모방 자살 이런 문제에 또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살 보도 문제는 좀 더 생명권 보호 관점에서 한번 좀 심각하게 생각해가지고 그 어떤 제한하는 방향도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언론 보도, 언론의 자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균형점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언론의 자유를 일면 제한하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자살 보도 기준을 법제화하는 특단의 조치를 생명 존중의 최우선 가치 측면에서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반려동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후보자님, 제 손에 들린 이 종이는 법적으로 어떤 거죠? 이게 물건입니다. 그죠? 네. 자, 그러면 제가 저희 집에서 키우고 있는 막내 아들처럼 키우고 있는 강아지도 법적으로는 물건입니다. 맞죠? 아닌가요? 민법상으로는 민법에는 사람하고 물건만 있기 때문에 결국 유체물 물건에 속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게 제가 이제 물건을 반으로 찢었어요, 종이를. 이렇게 찢은 거 하고, 제가 이제 보시면 저렇게 반려동물을 강아지나 고양이를 반으로 찢는 거 하고 민법 제98조에 따르면 죄물손괴죄로 같이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면 후보자님께서는 이와 같은 결론이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천만 국민들의 법 감정에 일치한다고 보고 계십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동물은 일단 생명체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그런 무생명체하고는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되고, 민법은 이제 오래된 법이기 때문에 다른 분류 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특별법을 통해서 그 부분에 관해서 물건과 다른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동물을 물건이 아닌 다른 취급을 하고 있는 외국 입법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잘 알지는 못합니다. 네. 예, 독일 민법은 1990년부터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의 가치관을 판단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관련 사항을 한번 결정례를 찾아보는 중에 후보자께서는 기탁금 반환과 관련한 소수 의견을 내신 적이 있습니다. 맞죠? 예, 있습니다. 최근 고 노회찬 의원의 안타까운 별세와 관련해서도 지킬 수 없도록 설계된 정치자금법이 한국 정치의 큰 별이자 깨끗한 정치인을 죽음으로 몰아갔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또한 저는 30년 공직생활 후에 지난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 선거나 의정활동을 해보니 이 정치자금뿐만 아니라 정치 신인의 육성, 직접 유권자와의 소통 문제, 그리고 적극적인 의정활동 방식, 여러 면에서 공직선거법상의 각종 규제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예, 제가 판단할 때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의 위헌성 판단에 있어서 너무 헌재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헌법의 최고 해석기관 장의 역할을 수행하실 후보자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전문들이 그 헌법재판소에 지금 판단을 받았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게 헌법재판소에 문제 제기가 된다는 것은 우리 공직선거법이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형평성을 위해서 이렇게 선거의 자유를 제한하고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을 두고 있는 목적은 있습니다만은 규제가 너무 촘촘하거나 또는 또 좀 불명확한 점도 있고, 그리고 또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서 법률 전문가도 좀 이해하기 어려워서 항상 아마 후보자들께서는 선거 때마다 선거 관리의 유권에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리고 어디까지 행동이 가능한 것인지 일반 유권자들도 상당히 가늠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공직선거법 부분은 국회에서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실 필요도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도 갈수록 이제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다른 국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선거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하고.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저희들도 이런 선거의 자유가 너무 제한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만은 잘 검토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한홍 의원님 아까 남은 시간 5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아까 참고인 신문 하는 거 같이 들으셨죠? 네. 예, 그것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경제 민주화라는 명목으로 해가지고 수많은 지금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주로 그 타겟이 이제 기업이었죠.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 정부 눈치를 보느라고 말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침묵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명분으로 꺼내들은 이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이거는 사실은 피해를 보는 것이 이제 대기업이 아니고 같이 어려운 약자들이 같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또 다른 약자가 피해를 보는 거죠.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 전통시장에 있는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정부 눈치를 보면서 침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생존권에 관한 문제가 된 겁니다. 지금 죽고 사는 문제가 된 겁니다. 이분들에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이제 결국 지금 기댈 수 있는 데가 헌법재판소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헌법소원으로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생존권 침해, 생존권 보장, 그리고 헌법 119조 1항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자유시장 경제 자유화 지켜달라.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지금 아마 준비를 할 것 같아요. 지금 뭐 다 죽게 됐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한다든지 할 때 이런 그 가능성이라든지 또 이런 데 대해서 우리 소장님, 우리 후보자님 견해를 짤막하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헌법재판소에 지금 최저임금 올해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올해 작년 워낙 급격하게 올려가지고 네. 우리 어려운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생존권이 지금 침해를 받고 있다.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제기할 가능성이라든지 제기할 수 있을지 또는 제기했을 때 어떤 우리 후보자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제기되어 있어서 그 사건에 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직 제기는 안 됐죠? 지금 한 건 제기돼서 저희 제기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좀 의견을 해주실 수 없습니까? 제기돼서 눈치를 보는 겁니까? 정부에? 아닙니다. 적법 요건은 이미 통과해서 제기되어 있어가지고 예. 저희가 본안 좀 심리 중에 있습니다. 그 사건은. 지금 현재 또 한 가지 유사한 게 더 있습니다. 지금 이제 최저임금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유급 휴일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키겠다 해서 이제 노동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손을 봤죠. 알고 계십니까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서울행정법원에 아마 소를 제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유급 휴일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킬 거냐 말 거냐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 법원이라든지 또 대법원 판례도 그동안 쭉 포함이 안 된다 하는 그런 판례를 유지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알고 계시죠? 그 부분은 제가 예. 정확한 내용을 잘 그런데 이제 행정법원에서 각하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상공인연합회가 아마 이 부분도 노동부의 그 유급 휴일을 근로시간에 포함한다는 그런 해석, 시행령 변경이 이제 생존권에 침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헌법 소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기댈 데가 우리 헌법재판소밖에 없습니다. 이분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소장님 후보자님께서 이런 데 대한 어떤 생각을 저는 좀 미리 듣고 싶다. 한번 말씀 한번 주시죠. 네, 최저임금 그 헌법소원은 아마 소상공인 되시는 분이 제기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이제 최저임금은 헌법상의 근거에 따라서 지금 최저임금 제도를
법률에서 근데 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제가 문제 삼은 게 아니라 너무 과도하게 급격하게 급진적으로 그게 과도한 것인지 급진적인 것일지를 저희들이 판단하게 됩니다. 예. 결국 그 부분은 지금 본안에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이라서 여기서 더 말씀드리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한홍 의원님. 다음 신동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천 서구의 신동근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아직도 노동자, 도시민, 빈민 등 약자의 입장을 좀 배려하고 이해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그렇게 생각을 가지려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과는 좀 다르죠. 다시 말해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뭐 좀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예.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에 양승태 사법부는 산권 분립의 정신을 망각하고 헌법, 법률과 양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재판을 거래 수단으로 전략한 바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또 헌재 파견 나간 판사로부터 헌재 소장에 대한 풍문을 수집하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같은 헌재 기밀 정보를 빼내기도 했습니다. 후보자로서 이러한 양승태 사법부가 헌재를 사찰하고 또 기밀을 유출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릅니다만은 만약에 사실 그 팽의 비밀과 같은 것이 유출됐다면 굉장히 그건 있어서는 안 될 행위를 했다고 봅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또한 양승태 사법부는 박근혜 정부의 입맛에 맞춰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겠다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예고에 소송을 각하하거나 또 기각해야 한다. 이러한 취지의 내용이 담긴 문건을 작성한 바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사법부인지 모르겠습니다.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하여튼 이번에 그런 사법부를 둘러싼 의혹이 있는 점에 관해서 법조인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참담한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의혹 자체가 발생한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고 앞으로도 그런 의혹이 발생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어서 묻겠습니다. 양승태 사법부의 법원 행정처가 2015년 1월에 작성한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협상 추진 전략이라는 문건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그 문구에 의하면 사법부는 그동안 대통령의, 다시 말해 박근혜 대통령이겠죠,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왔다는 문구와 함께 당시에 KTX 승무원 사건, 또 쌍용차 노조 사건, 또 밀양 송전탑 사건 등 24건의 사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재판이 당시에 진행 중이었던 전교조 사건은 1, 2심에서는 노동부를 상대로 해서 승소를 했어요. 근데 대법원에서는 이 문건과 마찬가지로 패소를 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30년 판사로서 생활을 해왔습니다만은 재판부가 어떤 거래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서 재판을 했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지금 제가 정확히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밝혀진 게 거짓말입니까? 그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재판이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은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밝히려는 검찰이 사법부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검찰이 청구한 208건의 압수수색 영장 가운데 185건, 다시 말해서 거의 90%를 기각시켰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기각률 10%밖에 되지 않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동료 의원이 물었을 때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담당 법관이 요건에 따라서 결정한 것이고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판단하는 건 맞지 않다, 이런 말씀하셨죠. 네. 지극히 물론 이제 법률적인 판단에서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제 식구 감싸개로 바라보는 그런 어떤 국민의 눈높이를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은 너무 우리가 성급하게 결론을 내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아니 일반 사건은 기각률이 10%인데 90%나 되는데 그걸 어떻게 성급하게 판단을 내리지 않을 일입니까? 그건 하여튼 제 생각으로는 이 법조에서 일어난 법원에서 이번에 제 생각으로는 이미 사법농단으로 인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는데 그나마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헌재 소장이 되시면 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대답을 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제가 우리 헌법재판소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헌법재판소에서 뭐 지적하신 그 평의 비밀 유출 의혹 지금 문제가 제기돼 있는 점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그런 문제 제기도 생기지 않도록 보안을 강화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 다 생각하고 또 저희 재판소에 있는 재판관뿐만 아니라 연구관들, 직원들 전부 다 그런 비밀 유지 의식을 전부 다 한층 더 제고해서 헌법재판소만큼은 그런 의혹에 휩싸이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동료 의원들께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양승태 재판부에 대법원 사법부에서 피해를 본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재판 소원의 길을 열어두지 않겠냐고 질문을 드렸는데 여전히 같은 대답이십니까? 사법부의 그 잘못된 판결로 네. 피해본 당사자들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은 제 생각은 제도적으로 이거는 접근해야 될 문제지 사건 하나하나가 잘못됐다 해서 그 사건 하나를 두고 구제 필요할 수 있으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우리 전체적인 국가 운영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법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결국은 헌법 소원 제도가 필요하다면은 이건 제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시간이 좀 없어서요. 어쨌든 그런 법논리 다시 말해서 사심제 그런 피해본 당사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구제를 받겠습니까? 저는 법 논리보다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전향적으로 좀 판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심상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오전에 낙태죄에 대한 헌법 소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을 때 이제 빨리 결정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 낙태죄에 대한 후보자의 소신은 이제 답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소한 임신 12주 이상 최소 12주까지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돼야 되고 또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임신 중절이 허용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낙태죄에 대한 후보자님의 입장을 좀 간략히 설명을 해주시고. 네, 저는 우리 헌법의 생명 존중의 점이 우선 고려돼야 되기 때문에 태아의 생명 보호가 원칙이지만 또 여성의 자기 운명 결정권도 또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가치의 조화점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입법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재판에 지금 계속되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위헌 여부에 관해서 지금 여기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입법론으로서는 그 임신 초기에 사회 경제적 사유로 인한 그런 임신 중절을 어떤 의사나 전문가들의 상담을 거쳐서 허용하는 방안 우리가 적극적으로 입법론적으로는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사회는 그 전환기라고 봅니다. 오랫동안 정치 사회적으로 또 사법적으로도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가 과감한 어떤 사회 변화에 대한 열망 또 시대 정신 이것을 잘 수용해서 살아있는 헌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노동 3권에 대한 억압적 질서가 개선되지 못하고 지속되는 데는 사법기관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제가 경험적으로 그런 문제인식을 크게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저의 문제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법기관 저는 좀 예를 들면 노사 갈등의 주요한 국면에서 노동 기본권이나 사회 정의보다 시장 근본주의의 법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재산권 절대 원칙, 또 사적 자치 원칙 이런 것을 우선해서 결정하고 또 대법원 같은 데서 그걸 중심으로 판결을 하는 것을 많이 봐왔는데요. 예를 들면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도 산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정책 노선입니다. 그죠? 이것이 규범론을 압도해서 자본의 권리는 옹호되고 노동의 권리는 무시돼 왔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견해도 또 다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문제 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노동의 문제, 근로자의 권리의 문제가 좀 소홀히 되었던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적으로 상당한 경제 성장을 이뤄서 세계 10위권 안팎의 경제 규모를 이룬 나라입니다. 문제가 많이 남아 있지만 이런 규모를 가지고 세계적으로 그래도 발전한 나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이 현실, 이런 우리 시대 상황 속에서 이제 근로자 사용자의 문제를 좀 더 선진적으로 다른 외국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기준도 우리가 고려해 가면서 같이 모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묻겠는데요. 지금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사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짧게는 4년, 길게는 지금 6년이 넘도록 결정을 미루고 있는데 이걸 도저히 정상적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네. 지금 이 지구상에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곳이 있습니까? 대한민국밖에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 법은 뭐 일본에도 남아 있는데 법은 거기 이미 사문화됐어요. 그렇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ILO에서 해마다 이 파업을 평화로운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을 시정해라 이렇게 계속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권고를 무시하면서 계속 방치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국격과 직결된 문제라고 봅니다. 또 평화로운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강제노동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볼 때 지금 현재의 계류 중인 이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과 관련된 이 사건을 이렇게 미루는 이유가 도대체 뭐죠? 뭐 때문에 미룹니까? 너무나 명백한 사안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 변화나 또 지금 국제사회 권고나 또 우리 사회의 어떤 성장의 수준이나 이런 걸로 볼 때 이걸 더 미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왜 그렇게 됐는지는 한번 재판소에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시간이 다 돼서 이거 같이 좀 답을 해주시기 바라요. 지금 여기 2016년도 사법부 주변 환경 현황과 전망이라는 게 지금 법원 행정처가 작성한 건데요. 이 지금 법원 행정처를 중심으로 한 사법농단 재판거래 의혹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14쪽에 헌법재판소가 집단적 근로제공 거부를 업무방해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정위헌 결정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기록돼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을 하면은 파업공화국을 초래하고 불법 파업이 폭증함으로 이를 막아야 한다. 이거는 대한민국 최고법원이 아니라 무슨 사용자를 대변한 성명서 어디 정경련 작성한 문건 같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법부의 본분을 망각한 그런 헌법재판소 심리 결과는 비공개가 원칙인데 도대체 법원 행정처가 어떤 노트로 무엇을 근거로 이 문건을
작성했는지 의문입니다. 소장이 되시면은 이번 사태 전말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문책할 그런 의지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 헌법재판소의 평의 비밀에 관한 그 보안 유지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호영 의원님 질의하십니다. 5분입니다. 네. 그 부동산 문제하고 관련해서 한번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서울 집값이 상당히 지금 올라서 그 사회적 현안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지금 계속해서 집값 상승에 이건 뭐 꼭 법률적인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혹시 보십니까? 저도 좀 혼란스럽습니다. 왜 이렇게 집값이 올라가는지.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집값 문제에 대한 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정부가 조만간에 이제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는데 아마도 이제 이 정부 대책의 핵심이 1가구 1주택자 기준으로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 보유자가 돼야 되는 종합부동산세 이제 강화가 될 가능성도 지금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우리 종합부동산세 등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 세율 수준이 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제가 정확하게 그 비교를 해보지 않아서 다른다고 잘 모릅니다만 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거에 말이죠.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제 종부세를 도입을 했는데 그 당시에 2008년도에 헌법재판소가 종부세와 관련해서 한 가구가 보유한 주택가액을 합산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이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린 바가 있죠. 네. 그래서 이 위헌 결정을 내린 그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린 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 당시에 재판관님들께서 여러 가지 그 헌법적인 관점을 충분히 검토해서 내린 결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세대 합산과세는 남녀 간의 결합 그 부부가 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네, 이 집값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장 조절 정책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장기적이고 또 근본적인 대책의 핵심은 이 불로소득의 환수 비율을 높이는 것이고 그것의 핵심 수단이 종부세 등 보유세 강화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후보자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합부동산세 부분은 그러니까 결국 결론적으로는 그 보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 여러 가지 집값 상승 문제, 소득 격차 문제,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만약에 세대별 합산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제 그 입법례에 따라서는 부부 합산을 하는 입법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부부 합산 과세 방식으로 개편할 경우에 이것은 뭐 어떻게 합헌일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당장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청와대가 지난 3월 공개한 헌법 개정안에는 토지 공개념이 현행 헌법보다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물론 뭐 현행 헌법에도 해석상으로는 토지 공개념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다수 국민의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된 상황에서 이런 갈수록 심화되는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고 또 부동산 투기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토지 공개념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청와대의 개헌안처럼 이런 그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토지 공개념 강화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토지 공개념 사실 개념의 문제를 헌법 규정에 넣느냐 맞느냐가 그렇게 논란이 되는지 좀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그거는 국회에서 헌법은 근본법이기 때문에 꼭 거기에 넣어야 할 사항인지 아니면 현재 가지고 있는 경제 조항만으로도 충분히 그런 개념이 포섭될 수 있는지 이것부터 같이 의논을 해가면서 국민의 의견들 그다음에 경제계의 사정 여러 가지 종합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그 최근에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위헌 논란이 이렇게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초과이익 환수 예. 예. 재건축의 경우에 초과이익 환수하는 문제요. 네. 요 문제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뭐 입장들이 있는데 이 논란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과이익 환수에 관해서도 그게 이제 경제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 결국은 그것이 너무 과도한 것인지 이런 측면을 검토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안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정종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후보자님. 오전에 제가 질문드린 것 중에 그 헌법재판의 독립성과 관련돼서 이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대법원장, 대법관 등 법관도 포함됩니다만은 다른 정무직 공무원에 임용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재판이 공정하게 될 가능성이 참 희박해진다, 우려가 된다 해서 저는 그 법률안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판관이나 소장을 하고 난 다음에 한 5년이 지나야 정무직 공무원에 갈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다음 자리가 욕심나기 때문에 그 재판이 온전하지 않다. 혹시 그런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 제 개인적인 이거는 제도 문제이기 때문에 제도 문제죠. 뭐 현재 소장으로서는 중요한 얘기죠. 이건 구체적인 사건이 아니고. 뭐 굳이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이제 우리 후보자님 답변을 보면 상당히 신중하고 또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보류하시는 그것은 맞죠. 재판관으로서는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사건, 또 현재 계류된 사건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답변하시는 부분은 저는 재판관으로서의 덕목에 합치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렇지만은 제도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가질 수도 있다 저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많은 위원들이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우리가 과거에 20년 전, 30년 전에 있었던 것이 지금 법원에서 다시 결론이 뒤집어지고 그런 사건이 한두 건도 아닐 텐데, 그러면 그 시절에 헌법재판소가 있었다면은 과연 이런 일이 있었겠느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국민들의 기본권,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됐을 때 그것이 법원 절차에서 구제가 안 되면 이것은 헌법재판소가 구제를 해줘야 된다. 다만 지금 제도에서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이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는 구체적인 개별적으로 그것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하시는 말씀에 이해는 됩니다만은,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이 개별 사건과 관련해서 질문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서 헌법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도 가능하게 만들면 그건 되는 것이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우리 후보자님께서 그 서면 답변에 보면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이 잘못하면 사심이 될 가능성이 있다, 상당히 이제 신중한 입장을 취하셨는데, 사실은 그것이 과거에 법원이 대법원을 위시로 해서 법원이 취하던 아주 전형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보자님도 물론 법관 생활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는데, 이제는 헌재 소장이 되시면 그 법원의 사고방식에서 저는 탈피할 필요가 있다. 재판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재판이 능사가 아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재판이라는 이름 속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사례가 지금 우리 역사에서 상당히 많이 벌어졌다면 그런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고, 국회가 만약에 그렇게 개정을 한다고 했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그게 반대할 입장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후보자님이 좀 소신 있게 말씀을 하실 수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바를 지금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소장이 되면은 그때는 우리 헌법재판소의 그 기능, 역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의원의 말씀을 유념해서 저도 생각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상 우리나라 헌법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30년 역사를 맞이했고 출범할 때는 누구도 한국에서 헌법재판에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죠. 그렇지만은 한강의 기적과 같이 우리나라 헌법재판에 성공한 것은 거의 기적적이다 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 대신에 헌법재판소의 영향력이 커졌죠. 그러다 보니까 각 기관에서 이제 헌법재판을 견제를 하고 간섭을 하고 개입을 하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에서 파견 와 있는 판사가 헌법재판소의 내막 재판과 관련되어서 법원에다가 정보를 보고한다는 그런 어떤 문제가 지금번에 불거져 있단 말이죠.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뿐만 아니라 혹시나 재판관 중에도 판사 출신의 재판관이 혹시 비공식적으로 법원과 그런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것도 또 그 국민들은 걱정이 더 되고,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파견 검사 같은 경우에는 파견된 부처 내의 특정 사안이 검찰에 미칠 영향이나 범죄 첩보와 관련된 있는 정보 보고는 하는 게 맞다라는 걸로 아마 요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검사라든지 또 행정부처에서 헌법재판소에 파견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히 그런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이번에 불거졌기 때문에 이거는 헌재 소장으로서 단호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하지 않으면 이거는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굉장히 이 신뢰를 가지기 어렵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동감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조치를 다각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정 의원님, 아까 2분 쓰셨나요? 1분 쓰셨나요? 1분요. 1분. 예, 6분 드리겠습니다. 예, 후보자님, 그 언론을 통해서도 여러 번 문제 제기가 된 적이 있는데요. 그 후보자님 그리고 후보자의 배우자께서 장인어른 민경갑 화백의 그림을 보유하고 계신데요. 관련해서 작품 가액을 지나치게 낮게 신고해서 증여세를 면탈한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명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 그림의 그 증여 시기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88년 정도, 90년 뭐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때 장인께서 집에 장식품으로 걸어놓으라고 손수 그려주신 겁니다. 그때 그래서 시장에 유통된 그런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가치를 가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재산 등록을 할 때에는 그림을 등록을 하는데 그게 뭐 가액도 등록을 안 하도록 돼 있었고 500만 원 이상 되면 등록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하여튼 몇백만 원 이상 하여튼 되면은 등록하도록 돼 있어서 그때 최초에 제가 등록을 했던 것 같고요. 가액 기재 안 하고 나중에 이제 가액 기재를 하도록 한 게 그게 한 2000 몇 년인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200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가액 기재를 요구해서 그때 가액 기재할 때 그때 요구 사항이 뭐 감정가가 있으면 좋지만 감정가 또는 뭐 시중가가 없으면은 뭐 작가한테 문의해서 작가가 생각하는 가격을 기재해도 된다 해서 제가 그 작가인 우리 장인께 여쭤봐가지고 그 가액이 그 정도. 뭐 작가들은 제가 결례되는 말씀입니다만은 본인의 작품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이 있고 또 평가 가치가 높기 때문에 상당히 뭐 나름대로 자기 가치를 매겨서 저한테 알려주셔서 뭐 그대로 기재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그 장인은 민경갑 화백은 한국화 화백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화의 특성이 해외 반출이 어렵다 보니까 별다른 심사나 감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현실도 있는 거죠. 네. 실제 시장 가격도 굉장히 작품의 어떤 그 예술성에 비추어서는 굉장히 낮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것도 안타깝지만 사실이지요. 서양화에 비해서는 지금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다음은 이제 후보자가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후보자가 판결한 이제 여러 가지 판결 좀 특이할 만한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서울행정법원 사부 재판장 시절인 2004년 4월입니다. 그 직급정년제에 걸려서 40세 조기정년퇴직을 해야 됐던 정모 씨의 성차별성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여성단체로부터 성평등 건립돌 판결로 후보자가 내린 1심 판결이 선정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 이후에 2심에서는 결과가 번복이 되었고 상소 과정, 상고심에서도 결국은 2심의 결정이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자세한 내용은 기억 못하지만 그 걸림돌로 평가를 받은 것은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 사용자가 직제 개편을 하면서 여성 근로자로 구성된 특정 직군을 개설했고 승진에 있어서도 사실상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직급 승진도 허용되지 않았던 현실이 있었는데 이후 직제 개편 통해서 이제 승진의 기회를 부여했지만 종전 직제에서 승진에서의 불이익을 받았던 것을 전혀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보자가 1심에서는 이후의 판단과 다른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그 점에 대한 비판이 좀 있었습니다. 판사로서 판결을 했고 나름의 소신을 가지고 당시로서는 이제 뭐 법률을 검토하고 사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림돌 판결로 지정이 되고 여성계에서 많은 비판이 있었다는 점 지금 다시 돌이켜 보신다면은 어떻게 판단이 드십니까? 그때 그 언론에 그런 기사가 났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속으로 마음이 상해서 제가 잘 그때 생각을 여러 각도로 해봤습니다만은 역시 하여튼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결국 상급심에서도 제가 가진 견해가 지지되지 못하고 또 여러분들이 많은 비판을 하시는 걸 겸허하게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후로 재판관 하는데 또 판사로서 업무를 하는데 저한테 좋은 약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판이. 예, 지금 뭐 몇 문장으로 어렵게 말씀하셨지만 그 문장 뒤에는 저는 이런 깨달음이 있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차별에 노출되어 왔던 여성은 물론이고 여러 소수자들은 그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했을 때는 또 다른 차별이 법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점 아마 이제 그 경험을 통해서 더 예민하게 소수자 문제라든지 이런 차별의 영역에 대한 기대해 봅니다. 예, 그런 해안의 귀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석 후보자님, 강제징용 재판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헌법소원에 대해서 규정한 헌법재판소 61조 조문을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헌법재판관 제61조 청구 사유 제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는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하고도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8조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강제징용 재판의 대법원 최종 심의 5년 동안 지금 지원되고 있어요. 그렇죠. 5년 동안 지원되고 있고 이건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란 말이죠. 이게. 그래서 이건 부작위에 의한 공권력으로 개인의 기본권이 엄청나게 침해당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강제징용 우리나라의 공권력은 아니고 일본의 그런 공권력이 그래서 네. 헌법재판소법 61조 1항 헌법소원 청구 사유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후보자께서 다시 제가 재차 묻겠습니다.
헌법 소원이 제기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다룰 수 있다고 봅니까? 다룰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강제징용 사할린 동포에 관한 부분은 지금 헌법재판소의 사건이 계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네, 알았습니다. 그 후보자님, 문재인 정부 공직 배제 기준에 해당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본 의원은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은혜 후보자 7번이나 의장 전입을 했습니다. 이석태 후보자 다음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김기영 후보자 3차례나 의장 전입을 했고 부동산 투기를 했고 탈세 의혹이 있습니다. 가장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고 그리고 준법의식에 모범이 돼야 할 헌법재판관이 이런 사람들이 임명돼야 되겠습니까? 우리 소장 후보자가 헌법 소장으로 생각하고 좀 의견을 말해보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의원 여러분들과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사안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헌법재판소장이 될 경우에 산적한 여러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잣대와 판단 기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묻겠습니다. 후보자는 지난해 헌법재판관 청문회에서 동성애, 동성혼, 낙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청문회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회피했습니다. 자, 다시 묻겠습니다. 후보자는 동성애, 동성혼에 대해서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동성애에 대해서는 법률가로서는 찬반을 논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동성애에 대해서는 관용할 수 있느냐, 법적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를 관용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성혼은 제 생각은 이건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생활 단위가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 혼인과 가족 생활이 건전해야 국가가 또 국가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동성혼 문제는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동성애를 비판하는 자유는 인정된다고 보십니까? 동성애를 비판한 자유, 비판할 수 있는 자유는 인정된다고 봅니까? 그 비판의 정도, 그거는 스스로 마음속으로 비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뭐 혐오적이 된다든가 이런 것은 혐오 표현은 좀 곤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낙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낙태에 대해서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운명 결정권이 조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후보자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대안으로 대체복무제를 언급했습니다. 대체복무제는 어떤 형태가 적합하다고 본인이 생각하십니까? 대체복무제를 설계함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역 복무와의 등가성입니다. 그 기간과 그 내용에 있어서 그 등가성을 확보해야 되고 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그 빙자하는 병역 거부, 양심을 빙자한 병역 거부, 회피, 기피를 방지할 수 있는 정도의 이런 그 대체 복무가 설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최근에 홍대 몰카 사건으로 한국형 페미니즘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남녀 성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 7월 4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성범죄 수사가 시작되면 가해자의 직장에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하는 것인데 우리 후보자께서는 무죄 추정 원칙에 이게 적용된 게 맞나? 그럼 아니냐? 이걸 확실하게 대답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으로 지금 그 바로 통보하도록 된 그 내용을 잘 몰라서 평가하기가 좀 홍대 힘듭니다. 몰카 사건 잘 모릅니까? 홍대 몰카 사건은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 7월 4일 날 문재인 대통령 성범죄 수사가 시작되면 가해자의 직장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무죄 추정의 원칙에 저는 반대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께서는. 수사가 개시됐다고 해서 무조건 다 통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섭 의원님이 질의함으로 인해서 1차 보충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후 회의를 시작한 지 2시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잠시 좀 쉬면서 정의하였다가 30분 후에 다시 속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시 15분이니까 4시 45분에 속기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